네, 이제 조건의 성취와 조건의 불성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정지 조건의 해제 조건의 의미를 봤을 때는 성취가 있어요.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성취가 됐을 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 반대겠죠. 그러면 이 증명 책임은 뭘까요? 정지 조건을 예를 들게 되면 아직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건 성취가 돼야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효력 발생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길 것이고요. 그 권리 의무에 따라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겠죠. 그 얘기를 봅니다. 그럼 그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항상 계약을 전제로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죠. 계약이 성립되면 항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효력 발생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 계약의 성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계약 성립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 발생의 원칙인데 여기에 뭐가 붙었죠? 의사표시에서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의 존재가 있어요. 이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은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다는 원칙에 따라서 성립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계약 성립은 맞는데 아직 효력이 정지 조건이라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 왜냐면 계약 성립 당시 의사표시로 정지 조건을 줬거든. 조건이 존재한다. 정지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정지 조건 의미가 있죠?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조건이 장래에 성취되면 그때 가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조건의 존재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누가요? 상대방이.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겠죠. 그러면 이 조건의 존재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조건의 존재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이 그래 조건은 존재하는데 뭐다?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딱딱 논리적으로 구분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와 관련해서 이제 증명 책임을 나눈 겁니다. 예컨대 정지 조건은 시험은 정지 조건만 나왔습니다. 해제 조건은 나오지 않고요. 정지 조건의 경우는 권리 취득자가 바로 이 권리 취득자는 이 사람을 말하겠죠.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2단계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건이 존재한 거죠. 정지 조건이 존재하면 계약의 효력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뭘 한다? 조건 존재한 거 맞다? 그러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자. 즉 권리 취득자가 성취를 주장하는 겁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나눠서 계속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조건이 있다는 붙어있다는 사실은 누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바로 2단계죠. 왜냐하면 권리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뭘로 바꾸냐면 증여계약이야. 만일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제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원고 피에게 항상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 뭘 주장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뭐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은 성립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당연히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자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상대방 의리 뭔 얘기를 하면 정지 조건이 있다. 그리고 조건이 존재해요. 그럼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닙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을은 방어가 된 거죠. 그러자 다시 방어하니까 다시 이 사람이 원고가 얘기를 그래 조건 존재한 건 맞는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고 성취됐어. 그거를 증명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증여계약에 정지 조건이 있다 주장하고 누가요? 상대방이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한 사람이. 반면에 갑은 조건의 성취,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권리 행사자, 권리 취득자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 증명해야 한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패턴으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제 조건은 안 나오고 정지 조건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어떠한 내용이냐면 자, 당사자가 의사표시에서 조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조건의 해제와 정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유리한 사람이 있을 거고 불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하는 이게 뭐냐면 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신의 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신의 측에 반하는 조건 성취의 방해,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 조건 성취의 방해.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성취가 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예요. 불성취로 결론 나는데 이거는 불이익을 입는 사람의 방해행위인데 그게 신의 측에 반하는. 그래서 요거는 그 개념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조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했다. 그 표현이 신의 측에 반하는 조건 성취의 방해고 또는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한 표현. 이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가 뭐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방해해서 성취를 방해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배우냐? 이런 경우는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권리, 조건 성취가 있었으면 이익을 받을 권리자는 뭘 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효과를 한 겁니다. 결론은 불성취인데 이와 같이 조건이 부당하게 불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불성취인데 법률에 근거하여 성취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표현 자체를 잘 기억하십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 일단 이 동그라미 2번과 3번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지? 방해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라 그 방해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걸 요하냐면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한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럼 과실에 의한 경우는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경우는 당연히 부당한 성취로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과실에 의한 경우도 인정할 수 있을까? 과실의 얘기는 고의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과실에 의한 경우도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 지금 이야기는 출발점이 뭐냐면 이 성취 방해에 방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귀책사유에 과실도 포함되는 겁니다. 고의는 당연히 표현되는데 그런 중에서 과실도 포함된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것 주장할 수 있잖아요. 현실은 불성취인데 성취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의문이 뭐냐면 해결할 과제가 그럼 어느 시점에 성취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냐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방해행위에 있어서 불성취되니까 방해행위 시간 아니까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시험이 잘합니다. 조건의 성실에 반한 방해, 지금 조건의 부당한 성취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라면 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지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조건이 현실적으로 분석치인데 150조 1항에 해당되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의제 시점, 성취 시점은 언제다?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언제다? 만약에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거라고 추산되는 시점, 가정적 판단하는 겁니다. 요게 잘 나옵니다. 이게 이럴 거라고 직관적으로 이게 답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반면에 지금은 방해라는 거예요.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 이 경우는 뭐냐면 조건의 부당한 성취로 이득을 볼 사람이 부당하게 성취를 시킨 겁니다. 조건에 그래서 부당한 성취다. 부당한 성취다.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성취시킨다. 그러면 부당한 성취이기 때문에 어떤 걸 주장할 수 있다? 불성취로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일 때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조건의 부당한 성취일 때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했을 때 요게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한 불성취에서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의제 시점은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요게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출제 포인트를 맞춰서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전까지는 조건이 신의 측에 반해서 부당하게 성취되거나 불성취입니다. 이거는 이 효력은 뭐냐면 그 조건이 그 부당성 없이 어떤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성취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경우 그 효과를 어떻게 볼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잘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죠. 정지 조건이다. 자, 개념이 뭐죠?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효력 언제부터? 성취가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 소멸 여부가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얻는다. 다만 당사자 합의하에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소급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7조. 그래서 이 표현 원칙은 성취한 때로부터 다만 당사자가 소급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소급표가 계속 중요하잖아요. 무권대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근라지 처분행위, 유동적 우여 다 소급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연장에서도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소급하게. 그래서 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비교했을 때 지금 조건인데 법률행위 부관에는 뭐가 있었죠? 조건뿐만 아니라 기한이 있어요.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기한의 개념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인데 장래 불확정한 사실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기한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겠죠. 그러면 이 효력도 시기가 되면 이 기한이 도래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종기의 경우는 이 기한이 도래하면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같은 소급표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도 소급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차이점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더더욱 잘 나오는 겁니다. 시기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잠깐만. 이제 조건부 권리랍니다. 자, 이 항은 뭐냐면, 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그 성취되기 전에 어떻게 파악할지.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 때는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면 해제 조건이면 효력이 소멸하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그 권리들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조건부 권리라고 합니다.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권리를 뭐라고 한다? 아직 효력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조건부 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조건부 권리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처분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근데 법에는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즉 아직 정해진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담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건부 권리라면 아직 정지 조건이라 아직 계약 효력 발생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생되지 않은 권리예요. 그런 권리도 처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출발점인데 법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조건부 권리 같은 거 정지 조건부나 시기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등기할 때도 보존의 청구권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처분이 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 표현 처분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담보를 할 수 있다. 요게 잘 나옵니다. 낯서니까. 조건부 권리는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하거나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냐 없냐. 처분을 담보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부 권리를 한다. 그러면 기한도 있겠죠. 기한부 권리. 근데 기한부 권리는 준용을 한다고 합니다. 154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권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 자체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기한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나 담보를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건부 권리의 처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권리든 아니면 기한부 권리든 같이 움직인다. 처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은 꼬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법조문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권리 있으면 아까 부당한 성취나 아니면 부당한 불성취가 있었죠. 조건부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에 아직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보호하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보호할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측에 위반한 조건의 부당한 성취나 부당한 불성취에 대해서 페널티,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은 적용이 된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자체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자, 기한부는 법률행위 부관이 있다. 부관은 이 개념을 정확한, 이 조건과 기한과 대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효력 발생이나 포인트 키워드는 효력 소멸을 장래에 포인트 있다. 일정한 사실이다.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사실에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있을 수 있고 확실한 사실이 있을 수 있는데 불확실한 사실이 조건이고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다. 그래서 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날짜니까. 자, 그래서 기한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기한에는 나누게 되면 조건에서는 정지조건, 해제 조건이 있고 기한에서는 계약 행위의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시기가 있고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소멸되는 시점인 종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조건에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렇게 좀 세트로 비교하면서 종기 있는 법률은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는다. 그런데 152조에는 조건과 달리 소급표 규정이 없다는 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소급표 규정이 없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한의 효력은 어떠한 기한이든 시기든 종기든 기한 도래 시부터 생기며 소급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 이 부분이 조건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의 경우는 당사자 의사의 합의에 따라서 소급할 수 있다는 게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인데 시기를 하게 되면 소급표 자체의 효력을 부인한 결과가 되게 됩니다. 시기를 붙이면 소급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자, 소급표가 있어요. 이때 어떠한 법률을 하게 되면 이 소급표가 발생하는데 시기를 붙이게 되면 이 소급표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취소, 추인이 그 예지만 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 의사 표시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다. 요 정도. 상계표는 우리가 조건도 붙일 수 없고 시기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요 내용
소급표가 있는 법령에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요 정도의 표현은 이제 아시하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 상계의 경우에는 법에서 493조에서 조건이나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취소 주의는 그런 법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취소 같은 경우나 추위 같은 경우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시기를 붙이게 되면 소급표가 무의미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계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지문으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붙일 수 없다. 효력했고요. 기한의 이익. 기한이 뭐냐면 기한에는 시기나 종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해요. 그럼 기한의 이익은 이 기한,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에요.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그럼 쉽게 개념상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이런 겁니다. 대출 계약.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뭘 하죠? 대출금, 그 다음에 이자를 얼마씩 몇 프로 정한다. 그리고 이자의 지급 시기. 이자 지급 시기는 정한다는데 기한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대출금, 변제기. 그렇죠? 언제 상환한다는 상환 변제기죠. 예컨대 돈을 이 시점에 돈을 빌렸어요. 대출 시점. 그런데 대출금 상환 시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환 시점이 정했다는 얘기는 기한이에요. 기한이고 시기예요. 어떤 시기는 은행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금을 갚으세요.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이 시점이에요. 상환 시점. 그 이전에는 못해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이 기한이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 기한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은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기한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이미 채권은 발생했으나 발생했죠. 대출금 생각하십시오. 돈을 빌려주게 되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상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데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왜냐하면 대출 후에 상환 시점이 별도 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1년 아니면 2년 후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 기간과 관련해요. 자, 채무자가 이 시점에 대해서야 상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전은 없다는 겁니다. 이행 기간과 관련되어 규정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한한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이 예를 들면 대출금 상환 시점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채무자는 이 기한 동안에는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을 때는 대출금 상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록 채권은 성립됐지만 또한 이 대출금에서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금 상환하기는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출금 상환을 전개된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기한의 이익이 이게 잘 나옵니다. 이 지문이 잘 나옵니다.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다?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추정한다. 이 부분을 채권자로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다? 채무자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한편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대출금 상환 시점이 있는데 중도 상환이 있잖아요. 기억을 하면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우리가 미리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거금이 생겼으면 이 대출금을 갚는 거잖아요. 그게 대출금 상환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 상환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 상환이에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게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단서가 붙었어요.
상대방을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뭐냐면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에 뭘 냈죠?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자 상환 시점 여기면 은행을 뭘 기대하죠?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무자의 사정으로 땡겼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익이 이자를 못 받는 게 상대방의 이익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이익이. 이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낸다? 중도금 상환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상환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익 해자는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중도금 상환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문장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가 안 와요. 그러니까 대출금, 돈을 빌리는 거 대출금으로 좀 치환을 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 뭐냐면 보통 혹시 은행과 대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몇 가지 계약서 쓰는데 자 대출을 했어요. 그런데 상환 시점이 있죠. 그렇다면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는 이 이전에는 뭐가 없다? 상환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은행은 이 채무자가 이 상환 시점까지 내내 약정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전제한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약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줬습니다. 뭐냐? 약정 이자 예컨대 페널티의 사유가 뭐냐면 약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채무자가 파산을 당하거나 아니 해상제재 받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환 시점을 이 시점인데 요 시점 후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경우 예컨대 약정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파산 같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그래서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 이런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약정 이자를 제때 납부하면 별도의 최고 없이 기한이 도래한 것을 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한 이익 상실은 뭐가 문제냐면 그래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이익 상실인데 기한 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한 이익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고 또 하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기한이 도래됐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 불분명한 경우는 뭘로 주장되는지가 잘 나옵니다. 뭘로 주장한다? 형성권적.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채권자 아니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한 이익 상실은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이런 경우에 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정지조건부일 거고 형성권적이다 그러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기한 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형성권적이 불분명한데 불분명할 때는 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요게 잘 나옵니다. 지문에 기약 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컨대 이자 연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구함 시 당연히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발생이 무슨 거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반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다. 이자를 연체하고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 의사행위 즉 기한이익 상실시키겠습니다. 지금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러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 것을 보는 것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이 둘 중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원칙적으로 되죠? 의사표시 해석이죠. 의사표시 해석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이하에 둔 것임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 사정이 없는 이상 뭘로 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요 표현이 정말 잘 나와요. 시험은 요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잘 나오니까 요게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뭐다? 형성권적이다.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건과 기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